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요, 조금 시장에서 핫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세무사님? 예. 네, 지난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증여세 좀 일반적인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오늘은 세무사님이 좀 풀어주실 것 같아요. 사실 세무사님, 예. 제가 작년에도 경제신문에서 좀 봤었는데요. 경제신문 보니까 이상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죠? 맨 처음에는 뭐 작년, 재작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절세하려고 뭐 아드님한테 뭐 증여하시고 뭐 따님에게 증여하시고 어디까지 이해를 했는데 작년에 좀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고 시세가 안 좋은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폭락한 거래가 발견되다. 그죠? 예. 갑자기 고가로 거래가 된 사례가 발견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연합뉴스하고 경제신문에도 났더라고요.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미 아파트 같은 거래 중에서 실제 직거래하는 거래가 17%가 넘었었대요. 그렇군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벌써 이렇게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님 없이 직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직거래가 조금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맨 하단에도 뭐라고 돼 있었냐면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그래서 본격적인 국세청 조사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 특수관계 간의 거래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사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간에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세무적으로 어떤 게 이슈가 될 것이며 또 이게 또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거래라고 특히 가족 간에 시세 대비 너무 큰 차이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상거래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수집된 자료는 국세청으로 넘겨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일단은 저가 양도 부분에서 가족 간에 저가 양도를 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한테 저가로 양도했다라고 가정해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자가 되고 자녀 입장에서는 양수자가 될 텐데요. 그렇죠. 양수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금과 또 양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금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전엔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 증여세 아낄 수 있대. 그래서 저가로 받는 양수자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세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싸게 넘긴 양도자도 지금 문제가 생기네? 라는 포인트가 지금 눈에 확 띕니다, 세무사님. 그렇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양수자인 자녀보다는 양도자인 부모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더 크게 문제가 됐던 사례들도 많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세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세금의 제목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저가로 양수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를 꼭 검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가로 양도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도 저가로 양수하는 자녀의 증여세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일단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언론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10억 원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7억 원에 자녀한테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는 없다. 맞아요. 이런 기사 본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항상 얘기 나왔던 게 3억 내지는 30%. 기억납니다. 이 이야기는 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는 습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특히 강조돼서 기억이 돼버리는 거죠. 증여세 문제는 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우리가 저가 양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입니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이면 시가를 기준으로 70% 이내에 있는가 또는 이 시가와 저가로 양도한 이 가격이 차액이 혹시 3억을 벗어났는가 이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10억을 기준으로 위로 거래할 때는 3억 기준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10억을 기준으로 밑에를 거래할 때는 30%. 그렇죠. 30%를 생각하시면 좋은데 하필이면 10억이 딱 기준이 되다 보니까 10억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또 3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와 3억이 우연히 일치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10억에 30%에 해당되는 3억, 그 다음에 3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금액, 그 7억의 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10억보다 넘는 금액, 예를 들면 시가 30억인 아파트를 25억에 거래했다 치죠. 그러면 30억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9억이죠. 그죠. 그러면은 30억에서 25억을 차감하면 5억에 해당되는데 이 5억은 30% 이내의 범위 내에 있어요. 하지만 3억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10억이 안 되는 금액, 예를 들면 아파트가 시가가 5억이다. 이 5억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3억에 거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이제 2억이 발생하죠. 근데 2억은 3억 이내의 범위니까 요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요거는 30%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1억 5천을 벗어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쉽게 이해할 때는 시가가 10억이 넘을 때는 3억 기준으로 그다음에 시가가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30% 룰을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깔끔하네요. 그래서 저가 양수자 입장에서는 아까 3억 룰과 이제 30% 룰, 요게 바로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주 듣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명 자료를 갖고 찾아오는 납세자들 중에 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되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세 변호사님, 솔직히 증여 관련한 이슈는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저희도 또 공인중개사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많으셔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잠깐만, 양도를 좀 싸게 하면 보통 양도세를 절세하려고 양도세를 좀 더 이렇게 낮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양도소득세까지 제가 또 소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흔하게 들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7억에 자녀한테 양도했다. 이거는 사회통념상 가족간이니까 시가대로 다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 10억짜리를 7억에 저가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세수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구나.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부당하게 거래한 행위라 보고 그렇게 계산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거를 어려운 표현으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렵네요. 좀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부당거래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아까 우리가 룰을 얘기할 때 3억 룰이 있었죠. 이건 3억 룰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아까 증여세 룰은 30% 룰이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룰인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그것보다 더 범위가 좁습니다. 그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 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시가의 범위에서 5%를 벗어나서 가족 간의 특별한 거래를 할 때는 세금의 문제를 사전에 꼭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렇네요. 증여세만 고민할 게 아니라 증여세보다 잘못하면 이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말씀 주시죠, 세 변호사님.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그럼 시가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 6개월 사이에 이 물건이 거래가 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뒤에 3개월 이내에 또 거래가 됐는지를 보는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할 확률은 높지는 않겠죠. 그래서 매매가는 없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시가라는 것들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매매가나 감정가액 이것 말고요. 네. 유사 매매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오늘 101동 101호를 내 자녀한테 저가로 양도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하필이면 전달의 앞집 101동 102호가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전달에 거래된 101동 102호 이 거래가액이 네. 유사 매매가액으로 시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완전히 그죠. 규격도 비슷하고 같은 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게 물건이 바로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규격의 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유사 매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 중에서 네. 사실은 우리가 언급하는 부동산의 종류는 네. 일단 아파트이고 네.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면은 대단히 오피스텔 단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네.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그럼 인정이 되려면 네. 어떤 경우일까라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같은 단지 내에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네.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5%를 벗어나지 않는 비슷한 면적. 예를 들면 뭐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됐다. 네. 그러면은 전달에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되면 그거는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볼 두 번째 조건을 갖췄다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세 번째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가 뭔가 하니 매년 4월 말이 되면은 네. 주택 공시 가격이라는 것을 확정 공시합니다. 네. 4월 말에 확정 공시되는 이 주택 공시 가격이 내가 매도하고자 하는 이 주택과 네.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보려는 이 주택이 네. 차이가 5% 이내라야 됩니다. 그런데 네. 저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니까 좋아하죠. 그냥. 예, 저층, 뭐 중층을 로얄층으로 좀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층 네.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중층 거래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중층의 기준시가하고 저층의 기준시가하고 네. 일반적으로 5%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실제 거래도 그렇게 거래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실제 저희들이 실무상의 경험을 통해 보면은 네. 중층과 저층 또는 중층과 고층, 네. 저층과 고층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기준시가가 5%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유사 매매 가액을 확인할 때는 네. 굉장히 이 신경을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6개월 전부터 소급해서 네.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이 아파트와 네. 유사 매매 사례 가액으로 볼 만한 이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 그런 유사 매매 사례가 실제 있었는지를 좀 어느 사이트라든지 어떤 걸 좀 참고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은 네.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는데요. 네. 아마 대표님께서는 국토교통부 실제 그렇죠. 거래사액 확인합니다. 예, 네. 아마 같은 데이터를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보려면 네. 일단은 손쉽게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네. 활용하시고요. 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말 신고하기 전에는 네. 국세청의 홈택스에서도 이 자료를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KB 부동산 시세도 좀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시세가 있고 시가가 있고 그다음에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긴 시가가 있는데 시세는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값입니다. 시세라는 거는 사고자 하는 가격, 팔고자 하는 가격, 희망 가격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이게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은 시세나 시가나 똑같은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세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한 달 사이에도 뭐 엄청나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시가라는 거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약간 좀 정의가 내려진 가격이네요. 그죠? 그렇죠. 실제 거래가 됐거나 네. 또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했거나 네네. 뭐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국토교통부 실제 거래 사익을 보지만 신고하실 때는 꼭 홈택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저는 이제 이 제일 궁금했던 게 아까 그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는 이제 오케이 알겠는데
그럼 실제 양도소득세를 내가 좀 줄이기 위해서 낮게 신고했을 때 정말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느냐. 이 특수관계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족 간의 거래를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거래는 거의 다 특수인 간의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이 3억을 벗어났거나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일단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여세에 너무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3억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5% 룰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양도자 입장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여기 말씀드리고요. 이 보니까 5%라는 게 양도소득세가 더 빡빡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니까 증여세도 문제겠지만 양도소득세가 자칫하면 더 많이 나오겠는데요. 네. 그죠. 그래서 어떤 억울한 납세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과세 아니냐. 증여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또 추징해서 내면 이건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증여세는 양수자인 자녀가 그렇죠, 부담했었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인 부모가 부담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중과세 문제도 또 비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특수 관계끼리 거래를 할 때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도 조금 더 확실하게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실제 사례 한번 들어주시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유사 매매 가액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에 20억에 거래를 했다 치죠.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거래될 금액보다는 10억이 낮게 거래가 된 거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문제에 대한 이제 부담이 발생하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3억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잠깐 계산해 보면은 시가와 양도 차익은 아까 30억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20억에 양도를 했으니까 10억만큼의 차익이 발생한 거죠. 차액 10억 중에서 3억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니까 7억 부분이 바로 증여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고 하니 아까 차액 10억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3억과 5%니까 30%에 5%에 해당되는 게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맞네요. 그러니까 1억 5천이 3억보다 더 낮기 때문에 1억 5천을 벗어난 거예요. 1억 5천을 벗어난 8억 5천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안 좋냐면은 시가를 적용해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 증여세처럼 3억만큼의 어떤 그 사회통념상 인정해주는 그런 금액도 없고요. 시가 3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로 계산했을 때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와 내가 실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익만큼을 다시 내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더 안 좋은 소식은 일단은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예제를 보시면 시가 30억에 해당되는 것을 20억에 양도를 했는데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서 15억이다 가정해보죠. 그러면 양도차익 5억인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년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우리가 1년에 2%씩 계산해서 20% 양도 차액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고 지금은 중과세 제도가 지금 당분간은 한시적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 세율을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했을 때 실제 총 부담세액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계산하셨을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내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실제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소명 자료가 날라왔을 가능성이 있느냐. 20억이 아니라 30억으로 다시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5억이 아니라 무려 15억으로 커져버리는 거죠. 여기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무려
실제 여기서 계산한 국세청에서 계산한 값은 1억 4,600보다 3억 7,300만 원이 많은 무려 5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사실 양도소득세율에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기본세율에 기본세율만 보더라도 누진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날라왔다는 거는 시간이 지났을 경우가 되게 많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 표에서 보는 것만 해도 벌써 차액이 3억 7,300만 원을 추가로 더 납부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오, 그렇구나. 아,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저도 가끔 기자분들을 만나서 말씀드릴 때 증여세 부분만 언급하지 마시고 혹시 이게 양도소득세 부당행 계산 부인도 언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이만큼 냈어요. 증여세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사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이중과세 문제도 비껴갑니다. 그렇네. 그래서 이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는 굉장히 달콤한 캔디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과세관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실사례에서 양도소득세 이만큼 더 내야 되고요. 증여세까지 합치면 얼마 나왔습니까, 세무사님? 증여세는 우리가 7억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는 7억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한다 손 치면은 대략 1억 3,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분은 결론적으로 아까 양도세 한 1억 4천 내고 끝내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걸리면서 증여세 1억 3,500 내시고 양도세 3억 7,300 추가로 내셔서 5억 800을 더 납부하셔야 되는 분이신 거예요. 여기에 가산세까지 더 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납부한 세액보다 늘면 늘었지 줄지 않게 되겠네요. 그래서 진짜 저희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관계,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거래를 해서 좀 싸게 얘가 팔고 좀 싸게 아들에게 딸에게 넘겨줘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증여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한번 세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왕 또 안 좋은 얘기 했으니까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하나 더 주셔야 돼요. 또 하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이 저가 양도를 하더라도 취득세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저가 양도로 판명이 되면 취득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저가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그 가격으로 취득세를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세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부당행 계산 부인에 해당이 되게 되면 아까처럼 아파트인 경우에 유사 매매 가액이 존재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시가 인정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시가 인정액으로 적용을 해서 취득세도 다시 재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이렇게 취득했다고 생각해서 좀 싸게 취득세를 냈는데 이게 다 부인됐으니까 다시 시가로 인정하는 걸로 취득세를 더 내야 되네. 그렇죠. 취득세가 공시가격으로 또는 우리가 저가로 거래된 금액이 아니라 이제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가지고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 세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끝나지 않겠네요. 사실 올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좀 많이 완화되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한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저희가 또 생각했고 좀 실제 사실이기도 했고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또 세수가 줄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특수거래라든지 아니면 좀 편법증여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거래에 대한 조사를 조금 더 심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세무사님. 그렇죠. 앞으로 변칙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원 관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처 간에 지금 협업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변칙 거래로 인한 득을 보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잠깐 언급하셨지만 1사분기에 벌써 세수 부족분이 24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나서는 더더욱 또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혹시 계획하셨거나 준비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증여, 양도소득세, 취득세까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제 의사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외에 또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추가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실제로 응용이 가능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했던 또 정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실행 단계에 접하게 되면은 꼼꼼하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부분에서는 사실 좀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개요적인 얘기를 드렸다면 사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주의해야 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례를 좀 많이 가져와서 말씀 주시면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